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ETF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ETF들인데요. 아크지와 지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크지하고 지놈은 다른 것들은 이제 변한 게 없는데 주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떨어지면서 AUM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 7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놈도 마찬가지로 2억 6천 달러, 6천억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 쪽, 그 다음에 줄기세포 분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지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편집, 그 다음에 시퀀싱, 유전자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5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두 회사 좀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는 건 종목의 변화보다는 이제 라지캡하고 미들캡, 스몰캡 이렇게 사이즈의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작년도 말에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의 비중이 35%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크지는 꾸준하게 이제 대형주를 매도를 해서 소형주 쪽으로 비중을 옮겼어요. 최근에 주가가 더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주의 비중을 줄여서 중소형주로 좀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놈 같은 경우에는 미들캡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의 70%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놈 같은 경우에도 미들캡을 많이 팔아서 일부는 라지캡으로 가고 스몰캡 쪽으로도 많이 옮겼습니다. 따라서 라지캡이 좀 버텼기 때문에 이제 비중 조절에 의한 사이즈 이펙트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종목들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목의 변화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빠지고 종목들이 이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정한 종목들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종목별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팩바이오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비중으로 3% 가까이가 이제 매도가 나왔고, 이 매도가 최근에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주가가 팩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좀 급락을 했었는데 아크지에서 매도한 이제 수급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시그니파이라는 회사가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텔라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내용 성격을 보면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객 정보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팔겠다,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라 어느 정도 성격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텔라독 쪽에 비슷한 그런 시스템 회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아크지 쪽에서는 이런 류의 종목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텔라독하고 시그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전략 부분에서 어디에도 속하기 좀 애매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투자 철학이라든가 분야에서 조금 빗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고는 있고요. 다음에 그 지놈 같은 경우에는 지놈도 마찬가지로 종목의 변화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야말로 거의 없고, 종목들의 랭킹 15위까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고, 대신 자금이 유출되면서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매도하는 종목들을 조금 달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 그러니까 순위가 조금 바뀐 거 외에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렙타라든가 특히 최근에 이제 벌텍스 같은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에피에서 낭성 섬유증 관련한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에피가 가장 큰 위협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결론적으로는 임상 2상을 실패를 했죠. 그 전에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CEO도 이제 흘린 적이 있고 해서 아마 그
그런 정보를 갖고 벌텍스에 대한 이제 매수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비중 확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주가는 먼저 아크지 먼저 보면은 거의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 주가하고 거의 이제 맞부딪히는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라 3년 수익률도 30%, 그 다음에 5년 수익률도 110%대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라 지금 시장 상황은 불안하긴 하지만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작년 말에 펀드 이제 유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한 차례 더 자금 유출이 있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좀 멈추면서 자금 유입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펀드 유출입에 따른 큰 영향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격 자체, 종목들 가격 자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진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3년 전 수익률 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왔다라고. ETF가 설정된 이제 횟수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수익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4%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오로지 이제 주가 하락으로 그리고 펀드 유출로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격상으로는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펀드 유출입과 관련해서도 진홈을 보면은 이 회사는 버텼습니다. 작년도 말에도 잘 버텼고, 그런데 올해 3월달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3월달에 급격한 자금 유출.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 한 사람의 한 1,000몇백억 정도가 유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펀드에는 또 수익 악화 요인으로 이제 중복돼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아크지하고 진홈 최근 이제 성과가 이제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제 몇 달 동안 그 종목별로 본다 그러면은 종목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굴복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뚝심들은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자금 유출입과 관련해서는 아크지는 한 2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진홈은 한 차례에 걸쳐서 자금 유출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유출보다는 조금 더 가격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격 측면에서는 3년 전 주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임상을 보면은 임상이 많이 그때보다는 진전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만 본다 그러면은 자금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임상은 진전된 상황이라 한번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금융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도 영향은 받겠지만 가격 측면에서 온다면 충분히 버텨볼 만하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근에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 굉장히 명확한데,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들은 그야말로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를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은 계속되고 있고, 그 혁신은 지금 이제 코로나에 의한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텔라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의한 영향이 일부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코로나가 이제 주춤하면서 그런 영향들이 좀 희석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전체 펀드에서 텔라독은 전체 다 이제 매수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표현은 했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쪽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금융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제 바이오텍이라든가 기술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양측의 논리가 사실은 작년부터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실
캐시우드가의 얘기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쟁 효과는 아마 전체 감안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힘을 전쟁 효과가 더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상황을 같이 엮어서 본다 그러면 캐시우드가 지금 좀 더 불운하게 눌리고는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의 혁신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부정받는 그런 환경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생각은 따르기 때문에 각자의 갈 길은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금융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투자자분들도 그거에 따라 갖고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올해는 이제 전쟁 리스크는 전혀 이제 감안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리스크가 계속 길어지면서 어떤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거는 굉장히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금리라든가 인플레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예측하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올해 중요한 변수들은 당초에 생각했을 때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상의 그런 검증 연장 기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ADC가 됐건 간에 이중항체건 임상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임상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현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그런 기술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금융의 환경이 불안함이 잦아든다 그러면은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것들이 하나 둘 쌓이면은 시장의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속도가 완만하게 이제 조절이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두 개가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